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에 사는 박성진입니다. 올해 38이고요. 어릴 적부터 제 삶은 참 조용했습니다. 늘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가는 시골의 하루처럼요. 아버지는 꽤 이른 나이에 교직에서 물러나시고 집 앞 텃밭에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작은 삽 하나로 땅을 일구시고 손수 씨를 뿌리며 계절마다 작물을 키워내셨지요. 그 모습은 제게 언제나 느긋하고 단단한 안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경로당을 제 집처럼 드나드셨습니다. 반찬을 나눠 드시고 틈만 나면 어르신들께 뜨개질을 가르치시거나 마실을 함께 다니셨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늘 손에 삶은 고구마 몇 개쯤은 들고 오셨고요. 엄마, 고구마 경로당에서 갖고 온 거야? 그래, 어르신들하고 뜨개질하다 왔는데 거기 고구마 많다고 쪄서 나눠주시더라. 다 좋은 게 좋은 거니 너도 내 거다 하면서 살지 말고 두루두루 베풀고 어울리면서 살아. 알았어, 엄마. 나도 오늘 친구들하고 잘 지냈고 양보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어. 그래,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속에 있는 말도 삼키고 해야지. 좋은 사람으로 인식돼서 직장도 오래 붙어 있고 그래. 다 마음 씀씀이가 좋으면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엄마는 제게 자기 것만 고집하지 말고 양보도 하고 질 줄도 알아야 한다며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집 엄마 아빠들 보면 절대 맞고 오지 말라고, 차라리 치료비 물어줄 테니까 때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 엄마는 정반대였죠. 엄마의 이런 신념과 가르침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 우리 가족은 무난했습니다. 검소했고 겸손했습니다. 큰소리 나는 일도 반짝이는 일도 없이 하루하루가 고요히 흘렀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지만 넘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생일 선물은 늘 정해진 만큼의 용돈, 외식은 분기마다 한 번쯤, 늘 있던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저는 세상의 중심은 조용함과 성실함이라는 걸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저는 자라면서 늘 누군가의 눈치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만 참으면 되지 제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 기미가 보이면 제가 먼저 비켜섰고 줄을 설 때도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쪽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는 게 자연스러웠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입사해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말 많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웃는 역할을 맡곤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건 제 삶에서 늘 먼 이야기였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참으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충돌 없는 삶, 어머님 가르침 아래 세워진 저의 방식이었죠. 조용히 눈치 보며 균형을 맞추는 일. 어쩌면 그건 평화라기보다 회피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했고 그 덕분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던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 못하고 사는 삶이 그저 제 삶인 줄만 알고 그렇게 남들과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살아가고 했습니다. 다들 주변에선 저한테 착하고 성실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지만 때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만만하게 보여 무시도 당하고 얕보임도 당하는 게 사실상 현실이기는 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늘 배려하고 양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생각보다 험난했던 것이었죠. 좋게 하면 좋게 봐주지 않고 얕잡아 보고 아래로 보고 그런 현실에서 나는 힘들게 살아갔고 점점 스트레스도 받고 삶의 무게가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가 된 소민을 처음 만난 건 직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사무실 복도 끝 회의실.
네모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첫 회의를 하던 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성진 씨랑 같이 프로젝트 맡게 되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를 아세요? 그럼요. 항상 성실하고 묵묵히 일을 해내신다고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데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일도 못하면서 스펙 가지고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이 태반인데 요새 성진 씨 같은 진국인 사람은 사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분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 그 여자가 저는 단숨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여자가 내게 칭찬을 한 이유로 저도 모르게 제 시선은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유소민. 그 여자는 저보다 2살 어렸고 같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자연스레 자주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무언가가 튀거나 반짝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야무지고 똑똑한 이미지였지만 이미지와는 다르게 또 오히려 담백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어요. 커피를 타는 모습을 보고 처음 말을 건 기억이 납니다. 소민 씨는 믹스 안 드세요? 네, 전 그냥 블랙이요. 단 건 싫어해서요. 저도요. 블랙은 깔끔하면서도 묘하게 텁텁한 맛이 좋더라고요. 성진 씨도 그래요? 저도요. 마냥 깔끔하지 않은 그 텁텁함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의 잘 맞는 취향에 깜짝 놀라면서 바라보며 괜히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공통점들이 참 신기했죠. 커피 취향도, 웃는 타이밍도, 회의 중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다는 감각도요.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사실 그런 사람 흔치 않죠. 3번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였을까요? 그날따라 소미는 책상에 턱을 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괜히 그녀 옆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 이런 날씨 좋지 않아요? 그 여자가 툭 던진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엔 그냥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좋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오래도록 보고 싶은 사람이겠구나. 그 확신은 놀랍도록 선명하고 조용히 가슴을 울리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나설 것 없이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요란한 감정 표현 없이도 우리는 조용히 서로에게 스며들었죠. 소미는 알면 알수록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망설이지 않았고 할 말은 분명히 하되 말 끝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눈치를 볼 일도 기분을 가늠하려 애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사람의 가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소미는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과 통화를 했고 그 통화는 늘 길었습니다. 가끔은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 얘기 아까도 하지 않았어 싶을 만큼 같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어요. 둘이 만나면 자매처럼 붙어 다녔고 때론 소민이 장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땐 그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끈끈한 모녀 관계라면 분명 어머님도 좋으신 분이실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과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아무런 의심도 걱정도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저런 모양이라면 나도 그 안에 잘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죠. 그때의 저는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가족 간의 신뢰는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예식장, 혼수, 하객 명단,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집이었습니다. 나랑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우리 직장 근처에 집을 얻기가 쉽지가 않겠어. 그러게,
나중에 애도 태어나고 하면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좀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서울이라 비싸네. 아니면 부모님께 좀 말씀드려볼까? 아니,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부모님께 손을 벌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집 마련할 때는 부모님 도움이 좀 필요하긴 하잖아. 안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 왕복 2시간 넘게 걸릴 판인데. 소민이는 난감해했고, 그래도 저는 소민이를 설득해서 부모님께는 도움받지 말고 우리들끼리 한번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마련해 보자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제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게 처가 어른들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민이는 이런 저를 보며 든든해하기도 하고 마음가짐이 요즘 사람과는 다르다 했지만, 그래도 당장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급한 대로 부모님께 도움을 받자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다툼이 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모을 때까지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좀 지내다가 아이 가지면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로 들어가 보자 말을 한 거였고, 소민이는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집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이라도 끌어서서 제 명의로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대출이자 걱정도 있었지만 소민이가 그것을 바랬기에 그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제 마음을 알았던지 소민이 쪽에서 연락이 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도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였죠. 커피가 반쯤 식어갈 무렵 소민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굳이 대출 받지 말자. 우리 부모님께서 집 해준대. 내 앞으로. 뭐? 어머님, 아버님께서? 다 얘기된 거니까 자존심 내세워서 부모 도움 받지 않겠다느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마. 어차피 우리 부모님께서 내게 물려주실 거 해주신 거고 당신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으니까요. 소민이는 곧 덧붙였죠. 대신 정 마음이 불편하다면 당신이 가전이랑 인테리어 전부 책임지면 어때? 집값이 워낙 부담이었고 해마다 치솟는 부동산 시세를 생각하면 그 제안은 분명 저에게 유리한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거라 믿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민의 어머니 역시 평소에 다정하신 분이었고 저를 사위로서 예뻐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더 이상 의심할 이유도 없었어요. 집은 소민이가 해오기로 했으니 내가 인테리어와 가전을 책임지면 된다. 계산기 두드려보니 그게 더 나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대출로 시작하는 부담도 없고 월급을 쪼개며 갚아나갈 걱정도 줄어들 테니까 말이죠. 저는 부모님께 그 얘기를 전했고 부모님은 제게 집을 못 해주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면서도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이니 안 사람이 집을 해온다 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전이랑 인테리어 좋은 걸로 해가라. 서울 집값 만만치 않은데 아주 큰 결심해 주신 거야. 원래 집은 남자가 하는 게 맞는데. 알았어. 근데 요새 그런 거 없어. 다 반반 결혼한다고 하던데. 반반이 아니잖니. 집값이 얼만데. 우리 아들 복이지. 당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지 마. 우리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될 집안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성진이가 더 부담스러워하잖아. 그래도 괜히 마음 불편하니까 그렇지. 어머니는 걱정하셨고 행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기죽거나 그럴까봐 염려하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결혼이란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며 채워가는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기꺼이 제 몫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했죠. 가정과 인테리어라면 충분히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신혼집은 아내 명의로 직장에서 30분 거리의 서울에 있는 집으로 마련됐습니다. 출퇴근이 30분 정도만 돼도 다행이었으니 좋았고, 그 와중에 공기 맑고 소음 없는 동네에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시작한다는 게 꽤 근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집을 진심으로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월급과 모아둔 적금을 몽땅 털어 가전 하나 가구 하나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에어컨부터 세탁기, 냉장고까지 직접 비교하고 발품 팔았고, 조명과 커튼은 집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늦은 밤까지 쇼룸을 돌아다니며 골랐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땐 정말 말 그대로 눈이 빠져라 찾아봤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곳, 후기가 좋은 곳, 디자인 감각이 저희 취향과 맞는 곳, 그렇게 찾아낸 중소업체 사장님과 직접 상담하며 도면을 수정하고 자재를 고르던 순간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참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을 쓰는 일이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아내 역시 그런 제 노력을 고맙게 여겨줬습니다. 자기야, 이 조명 진짜 예쁘다. 당신 센스 진짜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찰랑거리듯 벅차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내 선택을 믿고 내 노력을 알아봐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아기가 기어다니겠지. 주방 식탁 너머로는 소민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요. 햇살 잘 드는 작은 방은 언젠가 아이의 방이 되겠지. 벽에 키를 재는 줄도 붙여놓고 책장엔 동화책을 채워놓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전혀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웃고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첫 걸음을 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대로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더군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서서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안정돼 보였습니다. 아이와 아이가 있는 집, 따뜻한 식사, 조용한 밤. 누가 보기엔 모범적인 가장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자꾸만 잔잔한 물결처럼 의심과 거리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도 이 집이 내 집 같지 않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손수 고르고 채우고 갖고 온 공간인데도 이상하게도 제 자리는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죠.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우리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임신 중에 크게 일 없이 10달 후 아이를 낳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지내는 아내는 육아에 지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늘 아이 곁에 있었고 저 역시 퇴근 후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바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 손가락 하나하나 쥐는 힘, 이유 없는 웃음. 그 모든 것이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마법 같았죠. 세상 어느 보상보다 달콤한 순간이었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는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갓난아이는 이제 제품에 안기면 까르르 웃는 아이가 되었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던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덜컥 울렸습니다. 울컥한 마음에 눈가가 붉어졌고 아이를 꼭 안은 채로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가 아이의 아빠구나.
그날 이후 세상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소민과 아이, 셋이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꽃피는 철이면 꽃나무 아래에서 셀카를 찍었고 단풍이 질 땐 아이 손에 낙엽을 쥐어주며 웃었죠. 서툰 걸음마에 뒤뚱대며 넘어질 때마다 둘이 동시에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고 작은 놀이터에 앉아 셋이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집안 거실은 점점 아이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 놓였던 장난감이 어느새 한가득 늘었고 장식장에는 인형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곳곳이 아이의 기척으로 가득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속의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지만 말 한마디의 온도, 눈길의 방향, 공기 중에 스치는 미묘한 기류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 자리로 스며들고 있었죠. 그 변화의 시작은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부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께 전화통화를 받았는데 깜짝 놀라더니만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알겠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장인어른께서 병세가 그리 위중하다는 얘기는 없었기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나는 멍한 얼굴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소미는 장례식장에서 끝내 오열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장모님은 말없이 남편의 영정을 붙잡은 채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 한쪽이 저릿했죠.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여. 아무래도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게 해야겠어. 장모님을 지금 사시고 계신 집 처분하시고? 마침 집이 팔렸대. 그걸로 여기 작은 평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제 허락을 받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지어진 상황에 섭섭하기는 했지만 합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시고 내겐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물론 장모님이 홀로 남겨진 상황이 안쓰럽긴 했습니다. 서울 반대편 외곽에서 혼자 계신다는 게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선 조심스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 근처로 정말 괜찮을까? 아마 장모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챘기에 그 작은 질문을 하고 싶어도 애써 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장모님은 결국 외곽에 사시던 40평대 집을 처분하시고 우리 집 근처 20평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고 싶어 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좀 올라서 다행히도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죠. 처음엔 장모님께서 반찬을 싸오시거나 집 정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오시는 정도였습니다. 10분 거리라서 그런지 자주 드나드셨고 저녁이면 똑똑 초인종 소리와 함께 장모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왔다. 우리 동준이 자니? 방 안에서 놀고 있던 우리 아이 동준이는 할머니 목소리에 눈이 반짝 뜨였고 아이라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하려고 재워놨지만 기어이 발을 구르며 달려가 안기곤 했죠. 그럴 때면 소민이는 한숨을 푹 쉬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늘 장모님 손맛이 담긴 반찬들이 채워졌습니다. 참기름 향 가득한 나물, 짭조름한 멸치볶음, 그리고 손수 담그신 묵은지 한 통.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정리하시고 동준이를 한번 꼭 안아주시고 소민에게 딸, 밥 잘 챙겨 먹어야지 하고 잔소리 한마디 건네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분명 진심을 느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외손주를 향한 내 뜻한 사랑, 그 모든 게 고마웠습니다. 바쁜 맞벌이 부부에게
그만한 지원군이 또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처음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이렇게 가까이 사시는 게 오히려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지요. 선만 지켜주었다면 장모님하고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만 점점 예고 없는 방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던 그 발걸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고 어느 날부턴가 그 방문은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런 배려 없는 방문에 소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내의 무심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소민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엄마니까, 우리 집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흔적들을 마치 집안의 일기장처럼 읽게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쿠션 배치가 바뀌어 있고 냉장고 속에 내가 어제 넣어두었던 음료가 보이지 않거나 아이 옷장 안에 본 적 없는 낯선 옷들이 하나둘 늘어나 있는 걸 보면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곤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소소한 변화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누군가의 손길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손길이 나와 상의되지 않은 채 이 집안을 누비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려다 멈칫했죠. 작은 테이블 위 제 작업 노트북 옆에 낯선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장모님의 글씨였습니다. 정갈하고 부드러운 필체로 적혀있던 짧은 문장. 성진아, 이 책상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아기 책장이랑 바꾸는 게 어때? 조만간 같이 옮기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멈칫했습니다. 장모님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그 안에서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같이 옮기자라는 말 속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자리에는 분명 아내, 소민이 있어야 하는데 왜 장모님이 그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 그 순간의 감정은 굳이 말로 꺼내기도 애매했습니다. 사실 별일 아닌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벨이 울렸습니다. 내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어렴풋한 경고음. 며칠 후 그 벨은 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하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한복판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과 소민, 두 사람이 거실장을 밀고 있었습니다. 커튼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아이보리 컬러로 직접 고른 햇살이 은은히 스며들던 그 커튼은 어느새 짙은 회색의 도톰한 암막 커튼으로 바뀌어 있었고 제가 아끼던 스탠드는 옆방 아이방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조도도 색감도 집의 분위기도 전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활짝 웃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유, 성진아, 이 구조가 훨씬 낫지 않아? 좁은 공간에 아기까지 있는데 동선이 훨씬 좋아졌어. 애 안고 다니다 보면 자잘한 가구들이 다 걸리적거리잖니.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동선이 좋아졌네요. 그 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말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분명 내가 마련하고 꾸며온 집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집안에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고른 물건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사라지고 내가 없는 시간에 집의 구조가 달라지고 그 모든 변화를 나는 그저 나중에 알아가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가장 좋다고 배운 저는 장모님께 제 소리를 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소민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혹시 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계셔? 소민은 잠깐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왜? 진작에 알려줬지. 왜? 알려주면 안 돼? 당당하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엔 그 말 너머로 숨은 의미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해준 집이니까
엄마가 비밀번호를 아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죠. 나는 순간 이 집에서의 내 자리가 어디쯤인지 스스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장모님이 비밀번호를 아시는 것 자체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어머니께 편의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오고 가는 데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내일 들를게, 지금 가도 될까? 하는 말 한마디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장모님은 그 선을 너무도 쉽게 넘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집처럼 편하게 드나드셨고 그 모든 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딸만 사는 집이 아니라 사위도 함께 사는 집이라는 걸 조금만 의식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오실 때 살짝 망설여 주시고 초인종이라도 한번 눌러주시고 괜찮니 하고 묻는 눈빛이라도 건네셨으면 했죠. 하지만 장모님은 편해도 너무 편해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집의 주인은 점점 저만 빼고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장모님은 우리 어머니께서 어쩌다 한번 반찬을 챙겨 오시거나 손주 보러 오신다 하면 소민과 함께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한숨을 쉬고 문을 여는 손길조차 무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심지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웬 노인네가 시간이 남아도나? 왜 허구한 날 아들 집을 와? 요즘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얼씬도 안 한다는데 참 눈치도 없나 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 장모님과 아내는 모를 리 없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제 앞에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는 자주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려는 마음에 된장찌개 하나 끓여오시거나 시장에서 아이 간식거리를 사오신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방문이 마치 큰 폐를 끼치는 일인 양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서 저는 참으로 불쾌하고 속이 상한 적이 많았습니다. 장모님이 매일같이 들락거려도 우리 엄마니까 당연하지라고 말하던 아내가 제 어머니의 짧은 방문조차 곱지 않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서글펐습니다. 심지어 허구한 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가뭄에 콩나듯 1년에 두세 번, 그것도 아이 생일이나 명절쯤에 맞춰 조심스레 다녀가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눈치를 주니 저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어도 마치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는 듯 몸둘 바를 몰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어머니 눈치, 아내 눈치 둘 다 보게 됐죠. 그렇게 어머니를 향한 눈총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마 말 맞다나 집해준 유세까지 부리나 그 생각이 불쑥 떠오른 순간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장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좋게 생각해야지. 하지만 그 믿음조차 점점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집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으시다면 맘 같아선 집을 토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 집이 없다면 적어도 눈치 보며 살아가는 지금의 제 모습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바깥 붙여져 있는 것들을 보니 당시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일 싸다고 말할 정도로 말이지요. 더욱이 저는 지금 제 힘으로는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매달 빠져나가는 월급과 생활비, 육아 비용 앞에서 제 통장은 늘 바닥을 드러냈고 적금 하나 넣기도 벅찬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제겐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이 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점점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요즘 좀 예고 없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긴 해. 조심스럽게 정말 말끝을 부드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비난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다만 내 마음이 조금은 힘들다는 걸 아내에게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소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섭섭하다는 듯 제 팔꿈치를 툭 치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도와주시는 거잖아. 우리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라고 했던 건 당신이었잖아. 사위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명히 도움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손주를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애써주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모든 호의가 왜 이렇게 숨막히게 다가올까요? 왜 자꾸만 우리 집인데도 나는 이곳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내가 쌓아온 공간인데, 내가 가꾼 집인데, 내가 아이의 아빠이자 이 가정의 한 사람인데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이 자꾸만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매일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안을 잠식해 들어왔죠. 나는 장모님이 오실 때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아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불편한 마음을 말로 꺼낼수록 오히려 내가 괜한 갈등을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예 존재감이 없이 되어버렸고 장모님의 연락 없는 내 멋대로의 방문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소미는 그럴 때마다 늘 같은 말로 제 감정을 덮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 고마운 일이야. 그 말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움받는 것도 많았고 아이에게도 장모님의 존재는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회사 업무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회의도 순조롭게 마무리됐고 교통도 막히지 않아 오랜만에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을 연 지 1, 2분 지났을까요?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이지? 지금 손주하고 소민이하고 여기 마트에 장 보러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네, 장모님. 참, 자네 오늘 파란 넥타이 한 것 같은데 물론 잘 어울리긴 하지만 너무 밝은 거 하고 다니지 마. 애 아빠가 화려한 거 하고 다니면 좀 그래. 피곤해 보이니 좀 쉬고. 네? 아, 네. 저는 순간 거울 속에 내 자신을 보며 목에 파란색 넥타이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통화를 마친 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다녀왔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퇴근한 것도 지금 막 집에 들어온 것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전화를 하신 걸까?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머릿속이 얼어붙은 듯 이상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설마 나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뭔가에 쫓기듯 벽 모서리와 천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 모퉁이 에어컨 위쪽 그곳에 조그맣게 아주 조심스럽게 설치된 홈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고 입술이 빠르게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넘어 배신감이란 단어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죠. 그날 밤 장모님과 아내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서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이유식 준비며 반찬 가지런히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장모님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식탁을 함께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식탁 끝자락에도 닿지 못한 채 어딘가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장모님이 내일 또 들를게 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을 때까지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이가 잠든 후 조용해진 거실에서 저는 결국 참다 못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 홈캠 설치되어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 이번에도 아내는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새하얀 얼굴에 이것저것 찍어 바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홈캠? 아, 그거 알고 있었지. 애 불안해서 엄마가 설치해 놓은 거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아내의 얼굴에 꾹꾹 참고 있는 것이 화로 터졌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나를 가만히로 보는구나 싶어 제 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무렇지 않아? 대체 홈캠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거야? 그럼 내게 말을 했어야지. 깜빡했지. 저기 대놓고 있잖아. 오다 가다 하면 금방 볼 수 있는 자리에 설치해서 당신도 보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그러려니 하고 있었지. 저렇게 에어컨 위에 떡하니 보이게 있는데 못 봤어? 이런 거 보면 참 당신 주의 깊게 뭘 안 봐. 저번에 냉장고에 치즈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것도 못 찾더니 좀 집중해서 봐, 사물들을.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장모님이 내가 평소 편한 옷차림으로 다녔을 때 저 홈캠으로 다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며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아내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우리 아이 위험할까봐 엄마가 설치해 준 건데 왜 그렇게 장모님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해? 진짜 자기 기가 막힌다. 아내는 이렇게 도리어 나에게 화를 냈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거 당장 좀 치워달라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직접 장모님께 말하라는 통에 저는 해결도 못 보고 속을 끓이게 되었고, 그 뒤로 홈캠 때문에 집에서도 편안하게 다니지 못했으며 내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시도 때도 방문해서 자기 집처럼 있는 장모가 여기 집주인 위세에 나는 대체 언제 발 뻗고 편히 자보내 했죠. 평생 이렇게 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을 하기로 했고,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민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나 홈캠도 치웠으면 좋겠고 비밀번호도 바꿨으면 좋겠어. 잠잠하더니만 갑자기 또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좀 불편해서 그래. 어쩔 때는 회사가 더 편한 느낌이라고. 집에 쉬려고 오는 건데 바늘방석에 앉은 느낌이야. 한 번이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만약 우리 엄마가 장모님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당신 가만히 있을 거야? 진짜 힘들다. 일단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일단 알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래도 알아들었구나, 해결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소민은 한숨을 깊이 쉰 후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제게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홈캠도 비밀번호도 못 바꿀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맘 이해한다 했잖아. 그냥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엄마 서운해하실 거야. 엄마도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불편한 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두겠다고? 홈캠 위치만 욕실에서 멀게 애기 방 근처 거실만 보일 수 있게 설치하자. 비밀번호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오지 말라는 시간을 우리가 설정해서 엄마한테 전하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는 온갖 말들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모든 게 산산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소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나름대로 양보하려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홈캠도 욕실 쪽은 피해서 아기 방 근처만 보이도록 조정하자고 했고, 비밀번호는 그대로 두되 장모님의 방문 시간을 우리 부부가 정해서 미리 알려드리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타협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씁쓸하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우리의 문제인데 나는 그 우리에 완전히 포함되지 못한 채 조건부로 받아들여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늘 마지막이었죠. 결정은 누군가가 먼저 내리고 나는 그 결정이 미리 정해진 틀 안에서 감정 조절만 잘하면 되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 후에도 일부러 사무실에 더 머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야근이 아니라도 모니터를 켜두고 멍하니 앉아있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장모님도 눈치채셨는지 요즘 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마치 반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성진이 바쁘네. 그래도 자네가 없으니 내가 조금은 편한 건 있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말을 하는 게 의미 없다는 체념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은 친척분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분주하게 아침부터
결혼식장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귀금속을 끼고 오랜만에 멋 좀 부리고 가려고 하다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 아들 돌잔치 때 받은 금부치들이 모두 없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혹시 안방 서랍에 넣어뒀던 아기 돌반지랑 금반지 팔찌 들어있던 작은 상자 못 봤어? 못 봤는데? 서랍 속에 있지 않아? 그때 내가 분명히 뒀는데 여기 없네? 저는 아내랑 같이 찾아보았는데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상자는 분명 돌잔치 후 날 잡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정리해서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색 벨벳 상자 안에는 아이에게 받은 금반지와 팔찌, 목걸이 같은 귀한 선물들이 모아져 있었고 아내는 그걸 꺼낼 때마다 아이의 첫 생일을 기억하려는 듯 애틋한 눈빛을 보였었죠. 그 금부치들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내가 분명 여기에 넣어놨거든.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뒤집어진 서랍, 정리 중이던 옷가지들 사이를 계속 뒤적였지만 상자는 보이지 않았고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결국은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나, 소민, 그리고 장모님. 아내의 반응을 보아하니 아내가 가져간 것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쎄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소민에게 물었습니다. 소민아, 혹시 어머님이 가져가신 건 아닐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고 애썼지만 말끝에서 묻어나는 의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기분 나빠할까봐 저는 그걸로 인해 아내와 싸우게 될까봐 겁이 났지만 잠시 말없이 서 있던 그녀는 제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아니, 그걸 왜 엄마가... 소민은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엄마가 그랬을 리 없다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분명했고 달리 부정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 그 상자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그걸 왜? 소민은 혼잣말처럼 중얼렸고 그 표정은 어리둥절함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어디다 옮겨놨나? 엄마가 딴 데 뒀나? 그렇게 믿고 싶다는 듯 소민은 바로 다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에 다른 데나 딴 데로 옮겨놓은 것도 말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 장모님을 믿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옷장 위, 서랍장 뒤, 장난감 상자 및 베란다 수납장까지 둘이 함께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그 상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민은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망설이듯 번호를 누르더니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돌잔치 때 받은 반지랑 팔찌 혹시 봤어?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 엄마도 못 봤지? 아내는 제발 장모님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는 전화기 너머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엄마가 가져갔지. 요즘 금값 모르잖아. 너희가 갖고 있으면 혹시라도 잊어버리거나 잘못하면 팔 수도 있고 엄마가 잘 보관해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마치 숨이 멎는 듯한 얼굴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의도 양해도 없이 장모님은 모든 것을 본인의 판단 아래 몰래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이상한 낯섦과 불편함,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감각이 결국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죠. 그 모든 결정에서 나는 언제나 배제된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것이 내 아이의 물건이었음에도 나는 어떤 권한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들은 아내 역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 둘 사이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민이 발끈하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웬만하면 다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지. 우리 동준이 돌 때 들어온 금부치들이면 우리 부부가 관리를 해야지. 그것도 엄마가 말도 없이 관리해준다고 가져가는 건 아니지. 간만에 아내가 속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뱉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모님은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당당했어요. 아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차피 애한테 줄 건데 엄마가 맡고 있는 게 뭐가 문제야? 누가 갖고 있던 보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우리는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반지를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 둘의 동의 없는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모님은 아예 금부치를 가져오지 않았고 한동안 어디다 놨는지 까먹었다는 등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소민이는 참지 못하고 나에 대한 부끄러움과 신경쓰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에 엄마를 붙들고 빨리 우리 동준이 금부치들 달라고 했고 장모님은 뒤늦게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좀 개인적으로 쓸 데가 있어서 금을 좀 팔아서 썼다. 내가 나중에 돈으로 갚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런 게 어딨어. 잠시 맡아만 두겠다고 했으면서 그걸 판 거였어? 아니, 어떤 외할머니가 손주 돌잔치에 들어온 금을 그렇게 멋대로 팔아. 엄마가 사람이야? 이것이 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다 네 애비가 죽으면서 빚을 져서 내가 그거 감당하느라 그런 거 아니냐? 손주도 나중에 다 이해하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거 가져다 쓸 생각을 하는지 애미가 안쓰럽지도 않아? 딸이라고 있는 것이 어쩜 그렇게 애미 맘을 헤아리질 못해?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마인데. 엄연히 따지면 집도 아버지가 해주라고 해서 해준 거잖아. 투병 생활하면서 엄마가 행여나 내게 줄 재산까지 날릴까봐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아버지가 진빚 아닌 거 알고 있어. 엄마가 아버지 몰래 주식하다가 날린 거 아니야? 내가 주식을 하다 날리든 뭘 하다 날리든 네가 내게 돈 한 푼 보태줘봤냐? 그래서 안 보태줘서 하다못해 우리 아들 돌반지까지 가져간 거야?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아니면 집 내놔라. 그거 내가 어느 정도 주식장 좋을 때 벌어서 보탠 거야. 엄마, 이래서 딸년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하는 거라니까. 금부치 몇 개 가지고 애미를 아주 궁지로 몰아놓고 아주 악을 쓰네. 에이, 더러워서 정말. 뭐라고? 엄마, 내 눈앞에서 당장 나가. 우리 남편 보기 창피해서 못 있겠어. 당장 가라고. 더럽고 빈정상해서 안 있는다 이거사. 장모님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고 그날 이후 소미는 미안함과 창피함에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스스로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애기 금부치들만 판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아내에게 해준 결혼할 때 폐물도 다 가져가신 것 같았고 집 명의도 번번이 바꿀 생각을 하셨으나 결국 절차가 복잡해 그건 결국 못하신 것 같았고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엄마를 믿었는데. 아내는 억울한 듯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더 이상 엄마를 보지 않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거실 홈캠을 아기 방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 소미는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켜야 할 선이 어디쯤인지, 그 선이 무너질 때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내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마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도 엄마가 집 사주고 많이 해줘서 나도 모르게 엄마 위주로 생각하려 했나 봐. 물론 앞으로 엄마한테도 말은 조심해서 하겠지만 예전처럼 엄마 마음대로 하게 하진 않을게. 아니야. 한 식구끼리 뭘 창피할 것도 없어. 나는 당신 편이야. 우리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 일 이후 장모님은 간간히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생일이면 톡 하나, 명절 즈음엔 안부 전화 정도. 하지만 이전처럼 예고 없이 들이닥치거나 마음대로 집안을 손보는 일은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단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아내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았고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모든 걸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장모님도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몇 번 말다툼 끝에 아내에게 또 한 번 거칠게 쏟아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내가 만든 가정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돼. 아내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 단호함은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후 은근슬쩍 다시 비밀번호를 물어왔지만 아내는 이번에야말로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게 서운하다며 집 가지고 생색을 냈고 다신 저희를 안 보겠다고 하며 역적 취급을 하며 끊었지만 그래도 천륜인데 의절이라는 게 어디 쉽나요? 그 뒤로 시간이 좀 지나 장모님과는 조심스러운 관계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은근슬쩍 장모님은 뭐 반찬 필요한 거 있냐고 연락이 왔고 아내가 뭐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줬죠. 네, 장모님 반찬 필요해요. 시간 되시면 오셔서 동준이 큰 것도 보시고 반찬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조만간 장 한번 봐가지고 가보겠네. 우리 딸이 말이지 다 좋고 똑 부러지는데 살림하는 게 영 내 맘에 들지 않아서 말이야. 네, 그럼요. 소민이 살림은 장모님이 가르쳐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지요. 연락하시고 꼭 오세요, 장모님. 언제든 장모님을 위해서 열어놓을게요. 사실 남들 같았으면 의절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래도 돈이나 재물 때문에 혼자 계신 장모님을 떨쳐놓고 싶진 않습니다. 예전 같진 않았지만 서로의 선을 지키며 불편하지 않은 거리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반지와 폐물들은 결국 다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자 하나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되찾은 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 침묵 속에 묻어든 감정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할 경계 말입니다. 돌아보면 경계라는 건 벽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감정이 오갔지만 우리는 이제 그 경계 위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에도 선은 필요합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선.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가족이야말로 진짜 가까운 사이가 되는 법이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